3교시 시작합니다. 측정까지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우리가 측정의 의미에 대해서 봤고, 측정이란 뭔가 여러분들 체중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중계에서 나의 몸무게를 가리키는 걸 측정이라고 한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그거고, 자, 그럼 이 측정의 기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관념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 간의 교량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이제 조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또 이런 거는 측정은 가설 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치 또는 조화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일치 또는 조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론적 모델을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측정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딱 모델을 세웠는데 그게 현실하고 이렇게 어떻게 맞춰야 되냐, 그 연결하는 측정의 규칙입니다. 추상적인 세계와 경험적인 세계를 조화시키고 일치시키는 데 사용되는 규칙과 절차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측정은 이제 객관화와 표준화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개념에 대한 측정이 없다면 경험적인 검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증할 수가 없죠. 개념에 대한 측정 기준점이 없으니까. 검증이 어려워지면 이론을 일반화시키는 것도 정확히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계량화의 기능도 있는데 사건이나 현상을 세분화시키고 통계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건이나 현상을 이제 세분화시키고 통계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가 가지고 있는 번호가 갖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다양한 측정 수준이 이제 존재하며, 또 이를 기초로 변수를 일정한 범주, 그다음에 정도, 빈도 등으로 이제 기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숫자는 통계적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치로 옮겨주고 변수를 계량화해 줄 수 있죠. 그래야지만 통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반복과 의사소통이 기능을 갖고 있다. 측정은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한테 반복하고 또 그 결과를 반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측정이다. 측정은 이제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딱 명확하게 갖고 있죠.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걸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측정값이 나왔습니다. 누가 거부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하면 조사 설계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사 유형, 순수 실험 설계를 했다든지 유사 실험 설계를 했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능까지 갖고 있는 게 측정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측정의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정은 변수의 속성들의 규칙에 따라서 숫자나 기호를 배정하는 것이므로 변수의 속성들의 숫자를 할당하고 또 이런 숫자를 조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동기, 적대감, 권력, 소외, 만족감, 이런 거는 다 이제 추상적인 거죠. 이거를 직접적으로 해서 막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 이제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직접적인 경험적 특질로 변환시킨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특질을 나타낼 것으로 간주되는 여러 지표들을 관찰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의 수준, 측정 방법, 측정 종류, 이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측정에는 이제 명목 측정이 있고 서열 측정이 있고 등간 측정이 있고 비율 측정,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거를 해서 명목 측정으로 해서 이렇게 값이 나왔다, 아니면 이거는 서열 측정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 종류를 다 항목을 다 기재를 하게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종류에 보면 명목 측정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측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측정이 척도라고도 불립니다.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명목척도, 서열측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이 명목측정, 명목척도라는 건 어떤 거냐? 속성들이 오직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을 갖는 변수. 예를 들어서 성은 뭐예요? 젠더죠. 여성, 남성. 근데 기타도 요즘은 아마 이제 중성이 트랜스젠더라든지 중성 그쪽이 많이 또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남성, 여성인데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아마 기타 이렇게 나오든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종은 뭡니까? 황인종, 백인종, 흑인 뭐 이렇게 갖고 이런 인종 이렇게 이제 명목적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뭐 힌두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당, 뭐 무슨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정당 같은 거 있죠. 출생지, 뭐 대구, 부산, 서울 이렇게. 대학 전공, 사회복지학이냐, 화공학이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머리 색깔 이런 것들이 이제 명목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변수를 구성하는 속성, 뭐 성별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 서로 구분되고 사람들 내에서 가능한 성을 총망라하고 이상에서 거론된 구조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구조도 갖지 않는 것. 남성인 남성 하나 딱이죠. 또 다른 거 거기 뭐 껴서 남성 플러스 여성 이렇게 그건 아까 기타라고 했고, 아무튼 남성이면 남성입니다. 여성이면 여성이고 그렇게 딱 정해져 있고 다른 어떤 게 추가적으로 갖는 구조가 아닌 것. 이것을 하나의 명목이다. 딱 명확하게 목적되는데 명확하게 지목한 것. 그걸 명목 측정이라고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사람들의 한 집단이 그와 같이 하나의 변수라는 견지에서 이제 특성화되고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속성들에서 특징을 갖게 되면 물리적으로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태어난 곳에 따라 함께 서 있을 것을 요청한다고 가정해 보면은 여기 변수가 뭡니까? 출생지죠. 대구 사람, 부산 사람, 서울 사람, 광주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 경기 주어진 집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공유합니다. 뭡니까? 고향이죠. 출생지. 자, 어떤 한 집단에 소속된 사람은 모든 다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과 다릅니다. 개별 집단들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고 서로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 또는 같은 공간에 배열되어 있는 집단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나의 주어진 집단 구성은 전체는 출생지가 동일하고 각각의 집단은 다르게 공유된 출생지를 갖습니다. 집합과 데이터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명목 변수의 다른 범주들이나 속성들의 다른 부호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성을 가리키는 1, 여성을 가리키는 2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측정의 다른 차원들과 다르게 명목 변수 코드 숫자는 양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남자를 1이라고 해서 작고 여성을 2라고 해서 남자보다 크네, 이런 양적인 의미는 갖지 않고 그냥 구분하려고 확실히 지목하려고 확실히 이걸 정하려고 하는 것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갖지 않습니다. 양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편리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목이라는 단어는 이름을 붙이는 것과 관련된 단어로서 이건 라틴어로 유래가 됐는데 우리가 할당한 부호 숫자가 무엇이든 간에 그 부호는 높음과 낮음이 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또 수량이 아닌 오직 이름을 일컫습니다.
이는 남자, 이는 여자, 아니면 이는 여자, 이는 남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통계적으로 명목 변수를 분석할 때, 명목 측정을 분석할 때 평균이나 중간값을 계산할 수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범주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빈도에 이제 국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목 측정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성별, 남성, 여성,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뭐 요즘 뭐 초겨울, 초가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들이 좀 이른 가을 이렇게 붙이는 것 뿐이지, 사계절은 딱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기독교 있는 사람이 나는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어, 이러면 그 사람은 종교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나만 딱 있습니다.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명목 척정, 명목 척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열 측정, 서열 척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서열이라면 순서라는 걸로 여러분들 딱 인식이 딱 들어오죠. 줄, 위, 서열 이런 게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서열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서열이 1순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들이 논리적으로 배열 순서상 질서를 갖는 변수, 이걸 서열 측정 아니면 서열 척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른 속성들은 그 변수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소 크든지 작든지 이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변수들은 사회 계급이나 인종차별, 성차별,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열 변수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례는 경도입니다. 경도. 만일 하나의 물질이 다른 물질의 자극을 낼 수 있고 반대로 후자가 전자의 자극을 낼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의 물질은 다른 물질보다 더 단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게 세고 어떤 게 약한가, 그게 틀린 거죠. 그게 이제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입니다. 다양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긁어봄으로써 우리는 결국 여러 물질을 연한 것부터 단단한 것까지 일렬로 배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뭐 하나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래, 밀가루, 뭐 돌이 튼튼하죠. 여기에는 빵. 자, 어떤 게 더 단단할까요? 이렇게 점도 이렇게 가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찔러보든지 아니면 뭐로 때려보든지 어떻게 해본 거 보면은 어떤 게 연하고 어떤 게 단단한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일렬로 딱 했습니다. 밀가루, 빵, 돌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어떨까요? 밀, 여기가 돌, 여기가 빵이라고 이렇게 딱 예시를 했을 때 여기가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되고 이게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줄을 서는 걸, 이제 줄 세우는 거를 서열 척도다,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물질들이 절대적으로 얼마나 단단한지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빵이 더 튼튼할까요? 돌이 더 단단할까요? 돌 혼자만 더 단단하지만 어떤 거에 비해서? 빵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물질이 더 단단하고 부드러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의 예로서 보면은 그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항상 이 만족도 조사를 하죠. 그리고 서비스 양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물어봅니까? 만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면 이 클라이언트가 처음부터 이제 불만족했던 것부터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설문지 같은 거 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장황하게 쓰게 되면 설문지 조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매우 만족, 아니면 그냥 만족하는지, 아니면 보통인지, 매우 불만족인지, 매우 불만족인지, 이렇게 5개 척도를 가질 수도 있고 4개 척도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작하기 나름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만족의 순위를 제시하지만, 만족에 대한 하나의 수준은 클라이언트가 만족에 대한 다른 수준에서보다 정확히 2배 만족한다든가 또는 3배 불만족하다든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떤 양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통증의 정도가 얼만큼입니까? 무지 아파요. 그건 안 통해요. 통증의 정도를 5로 나눴을 때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뭐 보통은 3이니까 4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아프면 5단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하고 의사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통증의 정도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충 많이 아프구나, 아니면 조금 덜하구나, 이런 거를 의사들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목 변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인들의 순위를 나타내도록 부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매우 만족을 4, 만족을 3, 불만족을 2, 매우 불만족 1, 이렇게 숫자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4는 가장 3보다 높으니까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더 높은 평가를 받죠. 그리고 2는 1보다 높으니까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양적인 의미는 부정확합니다. 뭐 4가 많다, 또 숫자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많다, 그거는 나타낸 건 아니죠. 매우 만족 4에 응답한 사람은 매우 불만족 1에 응답한 사람보다 4배 더 만족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만족해야, 근데 4배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4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높다,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서열 척도는 그들 간의 정확한 차이나 정확한 양이 아니라 범주들의 순위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수학 연산이 가능하지 않고 동일 같은 간격이나 또 절대 0점은 없습니다. 동일 같은 간격은 이제 다음에 배우는 등간 측정이라든지 이런 비율 측정 이런 거에 나오는 거고, 이 서열 척도에는 순서만 나열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는 측정 간의 이제 대저, 대소, 아니면 고저, 전후, 상하 이런 거 따라서 이렇게 서열화가 하는 거고, 이게는 뭐 상호 배타적인 특성과 함께 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어떤 거냐면 장애 등급도 서열 척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경중, 중증 이것도 서열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거보다도 더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 5등급 이렇게 해갖고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장애 등급을. 근데 요즘은 정도를 나타내는데, 예전에는 장애 등급도 서열 척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도 이건 뭐 좀 주관적이겠지만 상, 중, 하 이렇게 볼 수도 있었고, 석차라든지 학점, 그 다음에 선호도, 나는 이것이 좋고 중간이고 낮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 서열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시는 게 있겠죠.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정령하기 어려운 응답자의 태도나 선호도, 그 다음에 사회계층 등 측정에 이용이 되고 있고요. 서열 간 간격이 동일하지 않고 절대량의 크기를 나타내진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고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열 측정의 서열 척도의 예를 보는데, 만족도 보면은 뭐 여기 매우 만족,
이렇게 만족. 근데 이게 보통 여기에 보통이 하나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리커트 5점 쳤죠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뭐 여기서는 뭐 4가지로만 했습니다. 왜냐면 만족 다음에 불만족인데 중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중간이 많은데 이건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학점, 이제 조금 있으면 학점 부여가 될 겁니다. 학기 말 끝나면은 대부분 요걸 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지만은 A, B, C, D, E, E는 없습니다. A, B, C, D, F 요거는 딱지죠. 유급이에요.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D는 안 줘요. C도 거의 안 줘요. 왜? 장학금 못 받거든. 그래서 그때 유영재 교수님 OT 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B 이상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충실히 해주시고 좀 성실히 해주시면 아마 대부분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도 다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뭡니까?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뭐 공부 잘하네, 출석 잘했네, 시험 다 봤네, 무조건 A 줍시다. 10명이면 10명 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절대평가인데 요거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상대평가라고 해서 아마 4대 6 그 정도 A4, B6 이렇게 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출석 점수라든지 시험 점수 이런 거 보고 거기서 A 4명, B 6명, 예를 들어서 10명일 때 생각하는 겁니다. 퍼센트는 6대 4 정도 이렇게 됩니다. 4대 6 정도. 학점이 이렇게 학점도 서열 척도에 들어가는 거고 장애 정도 아까 얘기했고요. 이거는 요즘은 뭐 경증, 중증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 순서. 뭐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죠. 본인 아들, 딸 이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돌봄도 아마 국가 시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지 이거는 여러분들 공감이 안 되는 그러한 항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간 척도를 보겠습니다. 등간 척도 딱 보니까 간격이 똑같은 거네. 나오죠. 예, 일정한 간격이 존재한다. 측정 대상에 할당된 범주들 사이에 일정한 간격, 인터벌이 있다, 간격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앞에서 논의된 구조적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임의적 0점을 가지고 있는 게 등간 측정이다, 증간 척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증간 측정은 측정된 값들 사이에 서열적인 존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순서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 크기로 동일을 합니다. 그래서 서열 척도인 동시에 등간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뒤에 얘가 나올 것 같네요. 등간 척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온도와 IQ 검사, 그 다음에 물가지수, 생산성 지수, 시험 성적, 온도, 성격 검사, 적성 검사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온도계의 경우에 90도와 80도 사이의 차이 또는 거리는 50도, 40도 사이의 차이 또는 거리와 동일하죠. 10도 차이죠. 똑같은 간격입니다. 근데 앞에 거는 틀리죠. 앞에 숫자는 90도와 80도 사이에는 있는 10도, 50도와 40도에 있는 10도. 이게 차이가 나는데 10도가 차이가 납니다. 온도 80도가 40도보다 2배로 뜨거운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온도계가 절대 0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0점이 임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위의 사례에서 50-40 이꼬르 30-20이라는 수학 등식이 성립을 할 수가 있죠. 즉 더하기와 빼기가 가능한 수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등간 척도에서는 곱하기와 나누기와 같은 연산은 불가능합니다. 측정값이 절대적 혹은 자연적 0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다. 물 온도 잴 때
영도를 누가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우리가 정한 거예요. 영도라는 그 물에 대한 그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요 정도에서는 이게 0으로 해서 여기보다 10도 높으면 10도 높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높아지게끔 이렇게 하는 게 임의적인 자연적 0점은 아니었습니다. 그 임의적인 0점입니다. 그거를 이제 등간 척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비율 계산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수라든지 온도 이런 거를 등간 척도의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능지수 IQ가 100인 학생이 50인 학생보다 2배 더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수치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지수가 0인 학생은 지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0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2배가 더 높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해서 각 순위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범주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척도는 등간 척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도 측정까지 이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비율 측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측정, 비율 척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마 다음 시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아마 좀 거의 끝날 것 같은 예감은 안 드네요.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